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의 오수환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22년 1회 실기문제, 2022년도에 처음으로 시험 봤던 실기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래 설명에 맞는 레이드 단계를 쓰시오 그랬습니다. 그 예가 지금 이 박스 안에 나와 있는데 2개 이상의 하드디스크를 병렬로 연결해서 하나의 하드디스크처럼 이용하는 기술이다. 이게 바로 레이드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단어는 이거죠. 이거 스트라이프 방식으로 구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스트라이프 방식이 뭔지 이제 아마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분산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하나의 하드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디스크까지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이런 레이드의 단계를 써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이 레이드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출제가 됐었는데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는 한번 출제가 됐었던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선 먼저 이 RAID란에서 Redundant Array of Independence Disk의 약자지요. 그래서 RAID 이렇게 앞자만 본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개 이상의 디스크를 병렬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성능 및 안정성, 여기서 병렬로 처리를 함으로써 성능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이러한 방식입니다. 한 개의 디스크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아닌 데이터의 저장의 성능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복수 개의 디스크를 구성하는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RAID다, RAID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RAID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RAID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AID의 영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블록 스트리핑이다, 스트라이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아까 문제에서 스트라이핑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이러한 문제니까 이미 답은 나왔네요. 블록 스트라이핑이라고 했으니까 RAID 0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먼저 이 RAID 영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의 디스크에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차례차례 저장하는 이러한 방식입니다. 한 개의 디스크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복수 개의 디스크의 데이터를 분산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향상된다라고 하는 이게 장점이죠. 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의 디스크에 문제가 발생하면 RAID 0으로 구성된 모든 데이터가 유실된다는 거, 없어진다는 이러한 단점을 지니고 있는. 그러니까 이 RAID 0번, 이 스트라이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능 향상을 위한 구성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좀 하나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디스크가 3개 있습니다. 디스크 1, 디스크 2, 디스크 3인데 거기 내용을 보시면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 이렇게 분산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는 이러한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RAID 0의 요약은요. 블록 스트라이핑 방식으로 성능에만 초점을 뒀어요. 성능에만 초점을 둔 방식으로 빠른 성능을 요구하되 혹시 전부 잊어버려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자료를 저장하는 데 적합한 이러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 백업이 없어요. 그냥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 데이터 4, 데이터 5, 데이터 이렇게 분산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빠르게는 저장할 수 있죠. 그러나 안정성에는 좀 문제가 있는 이러한 방식이 바로 스트라이핑 방식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RAID 1의 미러링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러링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처리 시 동일한 디스크에 똑같이 저장하는 이러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디스크에 똑같은 내용을 저장한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중복 기록하는 이러한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얘는 디스크의 장애 및 오류의 발생 시 다른 디스크를 통해서 쉽게 복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용성 및 안정성이 높다는 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미러링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데이터를 디스크 두 개로 중복 저장하는 거죠.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이러한 단점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기가의 디스크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두 개를 쓰면 200기가 아닙니까? 그러나 두 개가 똑같은 내용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100기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도록 하죠. 디스크 1과 디스크 2가 있어요. 그러면 디스크 1에 데이터 1이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디스크 2에도 데이터 1이 저장되는 거예요. 또 디스크 1에 데이터 2가 저장된다. 그러면 디스크 2에도 데이터 2가 저장이 되니까 똑같은 내용이 디스크 1과 디스크 2에 같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한쪽이 고장이 나서 문제가 되더라도 디스크 2로 쉽게 복구가 가능한 이러한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레이드 1이다 라고 하는 것은 미러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데이터 복제에 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레이드를 요약해 보면 레이드 0이 스트라이핑 기법을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레이드 1은 미러링을 사용하는 이러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이드 1 방식은 성능보다는 신뢰도가 우선시되는 환경에 적합하겠죠. 그러니까 레이드 0번의 문제는 뭐였어요? 빠르게 저장할 수는 있지만 신뢰도가 떨어지는 데 반해서 이 레이드 1은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같이 하나를 더 저장하기 때문에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레이드 2입니다. 우리가 비트 스트링이다라고 해서 ECC다라고 하는데 얘는 에러 커넥션 코드를 쓰는데 어떤 코드를 쓰는 거냐면 해밍 코드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언급한 레이드 0번은 데이터의 처리 성능이 향상됐지요. 그러나 문제점이 뭐였어요? 안정성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죠. 또 레이드 1은 데이터 복제, 미러링을 통해서 안정성은 높지만 성능이 취약하다는 이러한 약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레이드 0번 방식과 레이드 1번 방식을 결합한 방식이 바로 레이드 2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디스크를 레이드 0번 방식으로 구성해서 분산 처리해요. 그리고 각각의 디스크에 레이드 1번 방식으로 디스크를 추가해서 데이터를 복제하는 이러한 방식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드 2는 레이드 0의 장점과 레이드 1의 장점을 본다. 이러한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살펴보지요. 얘는 분산 처리와 복제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인데 어때요? 디스크 1과 디스크 2를 살펴보십시오. 같은 내용이 들어있죠. 또 디스크 3와 디스크 4도 같은 내용이지만 데이터 1,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2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레이드 2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는 것과 복제가 결합된 방식이에요. 자, 레이드 2를 요약해 보면 비트 레벨 스트라이핑과 ECC가 같이 사용된 이러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얘는 좋기는 하지만 구현이 복잡하겠죠. 아무래도 또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잘 사용되지 않는 이러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드 3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서부터는 자세히 설명할 거 없이 그냥 요점만 보도록 하죠. 하나의 디스크에 요 페리티 정보를 사용한다. 그리고 균등 분배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고 페리티로 에러를 체크하는 이러한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드 4는 레이드 3와 같은 방식입니다만은 블록 단위로 분산해서 블록 단위로 분산 저장하는 이러한 방식이다. 그러니까 레이드 3가 데이터 분산 처리와 에러 체크를 하는 방식이라면 레이드 4는 블록 단위의 데이터 분산 처리와 에러를 체크하는 이러한 방식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드 5는요, 3개 이상의 디스크를 붙여서 하나의 디스크처럼 사용하고 각각의 디스크에 페리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드 6는 하나의 페리티를 2개의 디스크에 분산해서 저장하는 이러한 방식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설명은 다 마쳤으니까 다시 한번 문제를 보면 아래 설명에 맞는 레이드의 단계를 쓰십시오 라고 했어요. 얘는 2개 이상의 하드디스크를 병렬로 연결해서 하나의 하드처럼 이용하는 이러한 기술입니다. 얘는 스트라이프 방식을 썼다.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죠. 이 스트라이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드 0번 방식이죠. 데이터가 분산돼서 저장하기 때문에 하나의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디스크까지 불가능해지는 이러한 문제점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레이드 0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결정적인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살펴보면 레이드 0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레이드 0이라고만 썼으면 정답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다음은 로그 기반 회복 기법에서 사용되는 명령어이다. 해당 항목을 보기에서 찾아 적어라. 이 보기가 롤백에부터 시작해서 체크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네모 박스에 보면 트랜잭션 로그를 이용해서 오류가 발생한 트랜잭션을 재실행한다. 이건 리드를 얘기하는 거죠. 리드, 재실행, 리드. 그 다음에 이번에 로그를 이용해서 오류와 관련된 내용을 취소해서 복구한다. 이건 언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리드와 언두라고 하는 것을 정답으로 쓰시면 되겠는데 내용을 살펴보죠. 이 언두와 리드, 이 리드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다, 재실행한다 이런 뜻이죠. 뜻을 가지고 있고 언두는 원상태로 돌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리드는 무언가 재실행하는 것이고 언두는 되돌리는 거예요. 취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드는 기본적으로 복구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언두는 롤백과 일기일관성 이런 복구를 이야기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드와 언두의 공통점은 복구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리드라고 하는 것은 복구할 때 사용자가 했던 작업을 그대로 다시 하지만 언두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했던 작업을 반대로 진행하는 거죠. 즉 사용자가 진행한 만큼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는 이러한 작업이 바로 언두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데이트 프로세스 1이 set 넘버는 넘버 플러스 1이다. 그런데 왜요? 아이디가 1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얘를 만약에 비정상적으로 얘가 종료가 됐다면 얘를 복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복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복구가 되는데 만일 세션이 비정상적인 종료가 돼서 커밋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커밋이라는 게 뭐예요? 정상적으로 종료가 돼서 저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언두를 이용해서 아래와 같은 섹션, 아까 플러스 했던 걸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윤리에서 원대 복귀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구라고 하는 것은 언두를 통해서 복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즉, 롤백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언두 데이터도 모두 삭제가 되고 결국은 시스템 장애의 리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마지막 체크 포인터부터 장애 DB 버퍼까지를 모두 복구하게 됩니다. 복구가 완료되면 언두를 이용해서 커밋되지 않은 데이터를 모두 롤백 하겠죠. 그래서 복구를 완료하고 결국은 리드가 언두를 복구하고 최종적으로 언두가 복구가 되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뭐 이 앞의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1번에 2번 문제죠. 다음은 로그 회복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1번 트랜잭션 로그를 이용해서 오류가 발생한 트랜잭션을 재실행해서 복구한다. 여기 재실행한다. 재실행해서 복구한다. 이게 바로 리도가 되겠죠. 리도. 그 다음에 어때요? 여기 취소해서 복구한다. 얘는 언두가 되니까 얘는 뭐가 돼요? 결국은 1번은 미음의 리두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어때요? 니은의 언두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뭐죠? 얘는요, 우리가 기왕 트랜잭션이 나왔으니까 이 트랜잭션의 ACID도 정말 많이 나온 문제거든요.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어서 제가 그냥 원자성, 오토모시티다 라고 하는 거, all or nothing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consistency, 즉 일관성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isolation, 고립성이다, 격리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durability, 영속성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니까 이 ACID도 반드시 우리가 공부하고 넘어가야 된다. 트랜잭션 얘기 나오면 무조건 ACID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상 현상 중 삭제 이상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이 서술하라는 말을 쓰게 되면요, 반드시 들어가야 될 키워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길게 쓴다고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삭제 이상에 대한 기본 키워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니까요. 우선 먼저 한번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죠. 이상현상이다. 우리가 아노말리다 라는 거예요. 이 아노말리가 왜 생기느냐? 제대로 데이터를 정교화하지 못해서 아노말리가 생겨요. 얘는 결국은 왜 생깁니까? 라고 얘기하면 데이터의 중복이 발생해서 생기는 거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중복이 생기면 중복이 생기지 않도록 테이블을 잘라줘야 되거든. 그런데 테이블을 제대로 못 잘라줘서 데이터가 중복이 되니까 결국은 무결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원인은 아노말리, 이상현상과 직결이 되죠. 이런 이상현상으로 인해서 현실 세계의 실제값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값이 일치하지 않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이상에는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인데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이렇게 테이블 하나를 만들어 왔어요. 이 테이블의 이름은 학과입니다. 학과 테이블인데 학번이 있고 학생명이 있고 학과 코드가 있고 학과명이 있고 교수 코드가 있고 교수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 한 학생이 전과를 해서 다른 학교로 가야 되는데, 자, 삭제 이상은 특정 정보를 삭제하면 원치 않는 정보도 삭제되는 이러한 현상이에요. 자, 이 컴퓨터 공학과에 이 김영희 학생이 자퇴를 했어요. 자퇴를 해서 그럼 이제 김영희 학생의 데이터를 김영희 학생의 데이터를 삭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영희 학생의 데이터를 삭제하다 보니까 컴퓨터 공학과의 박기용 교수가 같이 삭제가 돼 버려요.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하지 않는 데이터가 삭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컴퓨터공학과의 학과 코드 및 학과명, 교수 코드, 교수명의 정보도 같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규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테이블을 이름으로 학생 테이블 하나를 분류하면 학생만 지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학생 테이블을 분류하면 삭제 이상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삽입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삽입 이상이란 릴레이션에서 데이터를 삽입할 때 내가 의도와는 상관없이 원하지 않는 값이 막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삽입되는 이러한 현상을 삽입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갱신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릴레이션에서 튜플에 있는 속성값을 갱신할 때 일부 튜플의 정보만 갱신이 돼서 제대로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갱신 이상이다. 이런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전부 데이터의 중복 때문에 앞에서 데이터 삭제하는 것에 교수가 같이 삭제되는 것을 우리가 예로 들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이터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런 이상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이상현상 중 삭제 이상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한 튜플을 삭제할 때 연쇄 삭제 현상으로 원치 않는 정보도 함께 삭제가 되는 이러한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삭제할 때 원치 않는 정보가 삭제되는 현상,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키워드로 써줘야 되는 이러한 내용이에요. 아무리 길게 써도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정답 처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4번 문제 볼까요? 아래의 임시키 무결성 프로토콜에 영문 약어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임시 무결성 프로토콜은 IEEE 802.11이에요. 이 IEEE 802.11은 무선 랜에 대한 프로토콜입니다. 무선 네트워킹 표준으로 사용되는 보안 프로토콜이에요. 임시 무결성 프로토콜은 IEEE 8011.I의 작업의 그룹과 와이파이 얼라이언스에서 WEP를 하드웨어 교체 없이 대체하기 위해서 고안됐는데 얘가 뭐냐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강의 자료를 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우선 Temporal Key Integrate Protocol이다. 이걸 앞에 첫 글자만 따서 TKIP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임시키 무결성 프로토콜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얘는 IEEE 802.11의 무선 네트워킹의 표준으로 사용되는 보안 프로토콜이에요. 이 TKIP라고 하는 것은 8011.I의 작업 그룹과 와이파이 얼라이언스에서 WEP다라고 하는데 이 WEP가 뭐냐면 Wired Equivalent Privacy라고 하는 유선 동등 프라이버시 뭐 이런 말이에요. 하드웨어 교체 없이 대체하기 위해서 교환됐습니다. 이것은 유선 동등 프라이버시의 취약점으로 인해서 와이파이의 네트워크 간에 랜과 같은 보안을 제공하지 못한 채 방치된 것과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이런 프로토콜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프로토콜에 도입이 된 이유는 WEP의 취약점으로 인해서 믿을 만한 무선 네트워크의 보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TKIP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WEP가 뭐냐라는 것은 이 말을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EP는 무선 랜을 표준을 정의하는
IEEE의 802.12 규약의 일부분으로서 무선 랜의 운영 간의 보안을 위해서 사용되는 이러한 알고리즘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임시키 무결성 프로토콜의 영문 약어는 802.11.i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때요? TKIP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아래에 설명을 하는 영문 약자를 쓰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야기죠. 특별한 하드웨어 없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인식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러한 방식인데요. 자, 한번 우리 강의 자료 보고 이야기하죠. 우선 GUI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죠. 얘는 마우스와 아이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윈도우라고 하는 걸 쓰기 때문에 마우스로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어때요?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입출력 등의 기능을 쉬운 아이콘 그래픽으로 나타낸 인터페이스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 CLI라고 하는 것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다. 얘는 텍스트 터미널을 통해서 사용자와 컴퓨터가 명령을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이런 인터페이스 방식인데 더 쉽게 얘기해보면 키보드로 명령어를 일일이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사한다 그러면 키보드로 COPY 이렇게 명령어를 일일이 쳐야 돼요. 이러한 방식을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CLI는 어때요? 명령어와 키보드를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NUI라고 하는 것은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사용자의 말이나 행동으로 기기를 조작하는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스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사람의 음성으로 기기를 조작하잖아요. 요즘 TV 같은 것들을 사람의 음성으로 뭐 켜달라고 말하면 TV가 켜지고 뭐 채널을 옮기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OUI라고 하는 것은 오리진 유저 인터페이스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인데 모든 사물과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인터페이스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예요. 여기 지금 없습니다만은 CUI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CUI다라고 하는 말은 이 캐릭터라고 하는 거예요.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의 약자예요. 얘는 CLI와 같은 거예요. 캐릭터 문자를 어때요? 키보드로 입력해서 쓰는 이러한 단어. 이걸 우리가 CUI다.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단어는 여기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 CUI도 텍스트를 전달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은 사용자의 말이나 행동으로 하는 거니까 NUI가 정답이 되겠죠. 자, 아래 설명으로 하는 내용을 영문 약자로 쓰시오. 이건 반드시 약자로 쓰라고 하는 건 약자로 쓰셔야 돼요. 특별한 하드웨어 없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인식했다라고 했으니까 NUI다. 여기 제가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 가로 열고 썼습니다만은 정답을 쓰실 때는 그냥 NUI만 쓰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냥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 이렇게 단어를 쓴 거예요. 내추럴 인터페이스 유저 굳이 쓰실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 UI라고 하는 것은 UI의 설계 원칙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 같이 놓습니다. 직관성, 어때요? 화면의 버튼, 항목, 입력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죠. 유효성, 사용자의 목적을 정확히 달성하고 유용하고 효과적이어야 되겠죠. 또 학습성이 있어야 되죠. 사용자가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유연성입니다. 사용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면서 오류를 최소화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스 코드 분석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는 답을 보기에서 찾아 작성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일본의 소스 코드 없이 코드의 의미를 분석했다라는 거예요. 코드의 의미를 분석해서 결함을 찾아냈다. 또 2번은 프로그램 소스를 실행해서 프로그램의 동작이나 결과를 확인해서 메모리 누수, 뚜레드의 결함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동적과 정적인 분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로 보이는데요. 해설을 보고 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 코드의 품질 분석 도구에는요, 소스 코드의 코딩 스타일, 코드 등에 설정된 코딩의 표준, 코드의 복잡도, 뭐 코드에 존재하는 메모리의 누수 현상, 뚜레드의 결함을 발견하게 사용되는 이러한 분석 도구로서 정적인 분석 도구와 동적인 분석 도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적인 분석 도구를 우리가 스태틱 프로그램 애널리시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실제 실행이 없어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실행이 없이 소프트웨어를 분석하는 이러한 도구를 우리가 정적인 분석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적인 분석은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애널리시스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하는 이러한 분석 방법을 이야기해요. 이 정적인 분석 도구에는 PMD, CPP 체크, 솔라 큐브, 체크 스타일, CCM, 그 다음에 큐바트로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적 분석 도구에는 에벌란치라고 하는 것과 벨기링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해설을 보고 나시니까 답이 보이시죠? 소스 코드에 실행이 없다. 소스 코드를 실행했다. 이게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소스 코드에 실행이 없다라고 하는 건 어때요? 정적이다, 스태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소스 코드를 실행했다라는 건 동적이다, 다이나믹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1번에는 어때요? 스태틱 애널리시스, 즉 기억이 되겠고요. 2번은 다이나믹 애널리시스, 미음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아래에 설명하는 테스트 도구를 써달래요.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유닛이래요. 여기 키워드가 이미 나왔어요.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용 유닛 테스트 프레임워크이래요. 테스트 결과, 테스트 클래스로 개발자에게 테스트 방법 및 클래스의 히스토리를 공유 가능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이다. 이걸 어노테이션으로 간결하게 지원한다. 이런 얘기인데 강의 자료를 보도록 하죠. 우선 JUnit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JUnit이라고 하는 것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용 유닛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이야기할 때 JUnit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어노테이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바 어노테이션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바 소스 코드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의 일종을 얘기해요. 보통 골뱅이 기호를 앞에서 붙여서 사용할 때 어노테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바 어노테이션은 클래스 파일에 인베디드 되어서 컴파일에 의해 생성된 후 자바 가상 머신에 포함해서 작동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설명에서 설명하는 테스트 도구라고 하는 것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유닛이다. 벌써 나왔죠.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으로 간결하게 지원한다. 골뱅이 쓰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되겠어요? JUnit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죠. 다음 보기에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 3가지를 골라 작성하시오. 블랙박스 테스트의 기법을 쓰는 거죠. 작성하는 건데,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개발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하는 거죠. 8번 다시 할게요. 제 말 틀렸어요. 넘어가는 것부터 다시 할게요.
화이트박스가 네네네, 말을 잘못했어요, 말을.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3, 2, 1, 휴! 자, 8번 뭐죠? 다음 보기 중에서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을 3가지 골라서 작성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이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기능을 테스트하는 기능 테스트입니다. 화이트박스라고 하는 것은 개발자가 프로그램의 소스를 분석해서 뭐 어디서 분기를 해야 되는 건지, 문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이러한 방식이 되겠는데요. 강의 자료를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죠. 우선 블랙박스 테스트에는 에퀴벌런스 파티셔닝 테스팅이다. 그래서 동치 분할 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바운더리 밸류 온라인 애널리시스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경계값 분석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인 효과 검사, 카우스 이펙트 그래핑 테스팅이다 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류 예측 검사, 에러 가우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비교 검사, 컴패션 테스팅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있죠. 또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경로를 검사하는 거예요. 개발자니까 프로그램의 경로를 검사하는 거죠. 기초 경로. 그 다음에 조건일 때 어디로 분기할 것이냐. 이런 거죠. 컨디셔닝 테스트죠. 그 다음에 루프 검사. 우리가 반복문에 의해서 어디를 몇 번 돌고 어떻게 도는 건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의 흐름 검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 3가지를 먼저 골라내면, 우선 화이트박스부터 골라내면 루프라든지, 그 다음에 디시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베이스 패스 이런 것들을 골라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1번과 2번과 6번이 바로 블랙박스 테스트가 되겠다. 에퀴벌런스 파티셔닝, 바운더리 밸류 애널리시스, 카우스 에펙트 그래프이다 라고 하는 이 3가지 방식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뭐죠? 다음 설명에 대한 답을 영어 약자로 쓰십시오. 기업이 주요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 관리, 운영하는 정보보호관리 체계가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인포메이션 세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 라고 해서 정보보호관리 체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앞자를 본따서 ISMS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얘는 회사와 같은 조직이 가지고 있는 정보 자산이 얼마나 안정성 있고 신뢰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인증하는 이러한 제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부터 이 ISMS 인증 제도를 도입해서 기업에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ISMS만 알면 안 됩니다. 이 PIMS도 알아야 되는데, 얘는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이다. 얘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보호관리체계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이 2개를 합친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라고 해서 ISMS-P다. Personal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이다. 즉 ISMS 플러스 PIMS를 우리가 ISMS-P 이렇게 퍼스널, 개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번엔 ISMS가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얘네가 나올 수도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니까 같이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기업이 주요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ISMS구나. 즉 ISM, 여기도 역시 약자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인포메이션 세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 이 말은 안 쓰셔야 돼요. 이건 그냥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쓴 것뿐이죠.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가시면 ISMS 이렇게 쓰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데이터베이스 키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는 내용을 써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슈퍼키와 후보키에 대한 이러한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슈퍼키의 개념을 알아야죠. 이 슈퍼키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그 기본 키의 속성을 갖는 주민등록번호, 뭐 이름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슈퍼키가 돼요. 후보키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죠. 슈퍼키라고 하는 것은 유일성을 만족하는 속성 또는 속성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슈퍼키라고 하는 것은 유일성만 만족하지 최소성은 만족하지 못해요. 후보키는 유일성과 최소성을 모두 만족하는 거예요. 제가 필기 때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뭐 학번,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세 개는 다 유일성과 최소성을 갖고 있어요. 그럼 내가 학번을 기본키로 쓴다. 그러면 나머지 주민번호와 휴대폰 번호는 후보키가 되는 거죠. 이 학번,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는 후보키가 되고요. 주민번호와 휴대폰 번호는 대체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학번이 다른 테이블에서 쓰면 어떻게 돼요? 외래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후보키라고 하는 것은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하지만 슈퍼키는 유일성만 만족하는 이러한 집합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체키라고 하는 것은 기본 키로 선택되지 못한 후보 키를, 즉 주민번호와 휴대폰 번호 같은 것들이 대체키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슈퍼키는 유일성을 갖고요. 후보키는 유일성과 최소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유일성과 최소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고요. 이 문제는 또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키에 대한 문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잘 이렇게 공부를 해 두셔야 다음에 기본 키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대체 키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간에도 많이 나왔던 이러한 내용이니까 이 키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잘 공부를 하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